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지만 뭐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첫 번째 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물론 뭐 알 수 없죠.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또 제가 여기 안 있고 이제 워렌 버핏 옆에서 이제 오른팔에 제가 있지 않았을까, 왼팔에 있으려나? 예, 어쨌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에서 은이 적게 올랐을 때는 11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많게 올랐을 때는 32배가 올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지만 뭐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첫 번째 근본이제의 가능성. 제가 저번에 이제 올렸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근본이제에서 최대 수혜자는 사실 금이 아니라 은이에요. 은이 진짜 그 가치평가가 확 올라가긴 하거든요. 금은비를 다시 그 재정립하는 과정 가운데서 근본이제가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진짜 뭐 32배는 뭐 기염이죠. 진짜 100배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기후위기로 인한 은수요 폭증 플러스 공급 부족. 이 두 가지.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점점 딸리는, 이런 게 이제 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도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우리가 기후위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니 뭐 전기차니 이런 것들에 다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확실한 건 지금보다 미래는 은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차들이 다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럴 거고, 뭐 태양광 발전이 더 늘어남에 따라도 그럴 거고, 이거 2021년 보면은 지금 은 산업 수요가 뭐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 은 수요가 기록된 역사상 최대치를 지금 찍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산업 수요인데, 거의 5에서 6억 정도가 산업 수요인데 이게 폭증한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 무려 11%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래서 은 수요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이 올라갈 건 맞죠. 근데 공급 부족은 또 무슨 얘기냐, 기후위기니까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 세계는 모든 화석 연료를 줄이는 가운데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는 것에서 은이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금광주 같은 경우들, 뭐 금광주, 은광주 이런 기업들 보면은 다 굴뚝산업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환경오염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죠. 얘네들이 사실상 그런 규제의 대상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규제의 대상들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채상성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그 최근에 베리골드의 사업 보고서를 봐도 얘네들이 이제 채산성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 탄소세나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뭔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모색 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리골드 정도나 되면 진짜 전 세계에서 뭐 쌍대산맥이죠. 그 금강주 중에서는 그 정도나 되니까 이제 자본력이 있어서 뭐 친환경도 그나마 좀 준비를 하는 거고, 채산성이 악화돼도 어느 정도 채광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는 아직도 작은 기업들이 많아요. 금강주나 은강주 중에서도 진짜 작은 기업들도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못 버텨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하는 것도 채산성이 안 좋은데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뭐 말이 친환경이지, 그 친환경 뭐 기껏해야 뭐 전기로 가는 지게차 뭐 이런 거 쓴다는 거 같은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 채산성 악화가 좀 공급 부족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후위기가 이 금 가격의 좀 폭등을 유발하는 또 이유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4차 산업혁명인데, 사실 전기 전도율이 가장 좋은 건 은이죠. 근데 이것보다 구리를 많이 쓰는 이유는, 구리가 전기 전도율은 좀 낮지만 은보다 많이 싸니까.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초저지연, 초고속 이런 것들이 요구돼요. 그런 만큼 첨단 기술로 갈수록 은에 대한 그 비중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은 가격을 좀 폭등시킬 수 있는 잠재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본이제만 그나마 좀 가능성이 낮다고 치더라도 기후위기나 이거나 가능성이 다 높은 것들이라, 그래서 과거에 가장 많이 올랐던 32배보다 더 높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얹자. 그리고 여기에 뭐 만약에 하나 더 얹자면 지금 미국의 그런 실질금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1970년대의 실질금리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속도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차 세계대전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예, 이때 제가 분석한 바로는 금 가격이 거의 100배가 올랐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 그 은이 얼마나 많이 올랐었냐는 거죠. 뭐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정말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쌤님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백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질문 좋습니다. 이 백금과 그냥 팔라듐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백금과 팔라듐은 어디에 쓰느냐, 이 둘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촉매예요. 촉매로 많이 써요. 근데 얘네 둘의 차이는 얘는 이제 디젤, 경유죠. 경유 자동차. 그리고 팔라듐은 가솔린, 휘발유죠.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세상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후 위기를. 뭔가 그전에는 뭐 약간 도덕적,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법이나 아니면 규율 같은 걸로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막 재생에너지 많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건 화석연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이거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게 인류의 종속이 달린 거라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막 매일 술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간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을 고치려면 일단 술부터 줄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이제 뭐 건강식을 먹는 거 이전에 일단 술부터 좀 줄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탄소를 좀 줄이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로 가기 이전에, 전기차 좋죠. 무조건 나중에 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뭘 하냐? 디젤을 줄입니다. 얘가 너무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 얘를 줄여요. 그래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내연기관차 다 없앤다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일단 그 이전에 내연기관차를 다 줄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디젤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더 먼저 할 거예요. 차라리 탈 거면 가솔린을 타라,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디젤은 백금이고 가솔린은 팔라듐이에요. 그러면 이 백금은 좋지가 않겠죠. 오히려 백금에 있는 수요가 팔라듐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팔라듐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디젤이나 가솔린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젤이 없어질 거다, 가솔린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갈 거다, 이렇게 차례차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 과정에서 백금에 대한 수요는 줄고 팔라듐에 대한 수요는 늡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이 전기차는 촉매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백금과 팔라듐 모두 내려갈 거고 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겠죠. 리튬이랑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년, 약 5년 정도까지는 백금은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다 솔직히 좋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팔라듐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다른 의견도 막 같이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과 은의 실물과 선물 거래 괴리가 앞으로 커질까요? 지금도 많이 커졌고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워낙 파생상품 시장이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선물 거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 선물 거래 시세거든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4월이죠. 근데 우리가 6월에 채굴될 금, 그리고 12월에 채굴될 금,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4월까지 현물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100개가 있다고 치죠 지금. 근데 6월에 100개가 더 채굴될 것 같고 12월에 뭐 100개가 더 채굴될 것 같다, 막 이렇게 대충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금에 대한 수요가 200이에요. 그러면은 금 가격이 2배가 뛰어야 되는 게 맞죠. 그냥 대충 이론상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6월에 채굴될 금, 그리고 12월에 채굴될 금을 앞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공급을. 그러면 지금 수요는 200개인데 공급이 3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공급량이 채워지니까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평소에는 이 선물 가격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물 거래보다는 조금 더 소비재 쪽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감자, 뭐 배추 이런 쪽으로 가면은 물론 여기도 선물 거래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고 어디 막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당장 지금 배추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 지금 현물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면 뭐 선물이고 나발이고 가격이 튀어요. 하지만 이런 귀금속류들은 미래의 공급을 땡겨온다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산업 수요가 막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선물 시세 있잖아요. 지금 선물 시세는 사실 미래의 공급까지 땡겨온 거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금 가격은 아니다. 왜냐면 진짜 금 가격은 미래에 있는 공급량을 뺀 가격이 진짜 금 가격인데, 그래서 이 선물 거래가 생긴 이후로 평소에 가격 안정화가 되게 잘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경제 이상이 생겼다, 아니면 뭔가 그 생산 쪽에서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은 막 갑자기 막 니켈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유가 이런 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 선물 거래라는 걸 통해서 미래의 공급을 땡겨와서 현재 선물 시세에 반영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크게 발생했을 때 더 큰 문제로 이렇게 가격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금과 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언젠가는 발생하는 날이 오겠죠.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물 거래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진짜 이 현물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이 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예외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그냥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차가 금 가격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으로 이전에 썼던 게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로 금의 폭등을 알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역전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게 항상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것 자체가 경제 체력이 되게 안 좋은 상태고 시장이 혼란스럽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랑 금 가격을 이게 겹쳐 놓은 거예요. 이게 금 가격이고 이게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역전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역전하고 이 순간들을 보면 이렇게 금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때도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오고 이제 금 가격이 또 폭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딱 두 번밖에 없으니까 제가 1967년부터 총 한 5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 박스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근처에 있었던 이 박스 구간, 아까 그 차트랑 똑같은 구간을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이때 오르기는 올랐죠. 뭐 많이 올랐다 떨어졌지만 뭐 어쨌든 오르기는 올랐으니까 올랐고, 이때는 떨어졌고, 이때도 떨어졌고, 이때 올랐고, 이때 올랐어요. 그러면 총 5번 중에 3번은 올랐고 2번은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냐? 네, 아니,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사실 이 금과 은 투자를 하실 때 세상에 금과 은에 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 정보들 중에는 의외로 틀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틀린 내용이 더 많아요, 직접 검증해보면.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은 투자를 하면서 그 정보들을 제가 다 직접 검증해 가면서 올바른 것만 모으고 아닌 건 이제 버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식을 쌓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금과 은 투자할 때 아마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그냥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고 다 믿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보면은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항상 위기가 왔으니까 그렇게 역전이 될 때는 경제도 안 좋고 시장도 혼란스러울 거니까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리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이 차트를 가져와서 보여주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거 무조건 100%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검증해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면 그냥 흘려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진짜네, 이거 지금 무조건 금 사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굴비가 7대1까지 떨어졌다는 썰도 있던데, 채굴비가 7대1까지 떨어졌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 거 확인하는 거야 어렵지가 않으니까. 지금 금이 4,000톤 정도, 그리고 이제 월드 실버 서베이, 이게 2022년께 나왔어요. 올해 예상치랑 작년 거 한 게 이제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게 지금 너무 많은데 그동안 바빴어가지고 이걸 못했네요. 보시면 공급이 997.
1.2 밀리언 온스. 밀리언 온스면은 이제 100만이잖아요.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997.2 곱하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여기서 나누기 그리고 곱하기 31.1 3만 1000 정도. 이게 나누기 4000톤. 7배, 7.7배. 그러네요, 진짜. 7.7대 1까지 채굴비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형, 금이랑 은 얼마나 모았어요? 제가 은의 경우는 지금 다 합치면은 20kg 후반에서 3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제가 늘상 이야기 드렸지만 금을 사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인데 저의 경우는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을 확신한다면 은을 사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은을 거의 위주로 모았거든요. 또 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한국금거래소 거 이거 골드바 한돈짜리 이거 하나랑 이거 본가에 아마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은 이거 2개랑 그 다음에 KRX 금시장 그거 뭐 강의한다고 좀 샀던 거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 아무튼 금은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월부터는 금을 좀 살 것 같아요.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진 시기에서는 은을 사는 것보다 금을 사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평소에는 사실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커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 커지는 시기에는 은보다도 금을 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 만약에 경제위기의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진짜 경제위기가 터진다고 가정을 하죠. 경제위기가 터진다 라고 하면 금은 비교적 하락이 작아요. 하락이 엄청 제한적이고 은은 좀 큰 편이긴 해요. 은은 하락이 좀 큰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가격 방어가 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니까 환율이 치솟아서 우리나라 안에서의 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저희는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칭도 되고 그거를 이제 팔아서 은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자산에 뭐 그때 되게 저렴해진 자산에 투자를 하던가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리스크는 컸는데 위기 없이 지나갔다. 두 번째 시나리오죠. 위기가 없이 지나간다면 은을 갖고 있나 금을 갖고 있나 상승의 약간 초입부에서 중반부까지는 상승률 차이가 막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이게 후반부로 가면서 은 가격이 포텐셜이 엄청 커가지고 그런 거지 초반부에서는 분명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이 경제위기 리스크가 있는 순간에만 잠깐 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그 기간만 따졌을 때는 막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사이클에 잘 편승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누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위기 리스크가 큰 순간에는 이 터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으로 갖고 있게 되면 오히려 하나의 우리에겐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비싸진 금을 팔고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은을 더 많이 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저렴한 자산을 모을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정말 커진 시기예요. 그렇다고 뭐 경제위기가 100% 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리스크가 큰 만큼 당연히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 6분의 1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6분의 1 확률에만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돼요. 이 6분의 확률의 그 리스크만. 근데 이게 갑자기 동전 던지기로 바뀌었어요. 확률이 2분의 1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5월분부터는 제가 추가 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금으로 살 예정입니다. 실물로 이렇게 살 예정이고 그렇다는 점 이게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 가격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선에서 파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뭐 가격이 얼마다 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은 가격이 사실 얼마나 오를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투자를 처음 하는 그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야 삼성전자 얼마까지 올라? 야 얼마 되면 팔아야 돼? 야 이거 얼마 오르면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애초에 투자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보고 그 가격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금 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를 보고 얘가 변함이 없으면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얘가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금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니까 지표에서 시그널이 잘못되거나 뭐 아니면 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목표치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금을 매도를 하는 거라 그러면은 금 가격이 그게 2,000달러일지 2만 달러일지 20만 달러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지표가 계속 더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가격이라고 보긴 뭐하고 이 제가 그 언제 매도할지 그 지표 막 시나리오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서 제가 강의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야나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아니면
서브스택 카페에서도 유료 강의로 이렇게 만들어둔 게 있어서 그거를 보시면 아마 진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매도 적합 시기에 전 세계가 장기간 정전 상태라면 양베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표 같은 것도 확인 불가능할 텐데 야, 그 정도까지 와, 그거는 저도, 잠깐만요. 전 세계가 장기간 정전 사태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금융이 마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카드도 못 써요. 현금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사실 현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때는 금과 은이 지표상이고 뭐고 애초에 지표가 움직일 수도 없고 금융시장이 그렇게 마비가 된 그런 뭐 아포칼립스의 시대에서는 금과 은이 최고의 현금이죠. 네. 다이아몬드도 가격 변동이 있습니까? 예, 있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는 뭔가 그런 이렇게 막 투자 자산도 잘 아닌 것 같고 막 가격을 알기도 쉽지 않냐? 왜 그러냐면요. 이 다이아몬드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은 뭐 한 돈에 뭐 30만 원이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10돈에는 300만 원이고 100돈에는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공인비가 좀 덜 드니까 뭐 7만원, 얘는 아무튼 2,900, 몇십만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 금은 재련을 하기가 쉬우니까 1kg짜리나 1g짜리나 사실 금으로서의 가치는 동등하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생각해보면 이만한 다이아몬드랑 예를 들어서 이 중량의 차이가 한 10배가 난다고 치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10배가 아니에요. 가격은 3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얘의 가격을 어떻게 매길 건가? 이게 답이 없어요. 왜냐면 각 크기마다 희소성이 다르고 각 크기마다 부여된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뭔가 이렇게 규격된 뭔가 가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금값 얼마예요? 하면 얼마예요? 하지만 다이아몬드 얼마예요? 하면은 다이아몬드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는 크기뿐만 아니라 같은 크기여도 투명도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1 환율 어디까지 갈까요? 이 $1 환율은 이걸 맞추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환율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 트레이더는 있는데 환율을 맞추고 이걸로 투자의 대가가 된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단 말이에요. 가끔 소로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로스는 행동주의 투자자지 환율 예측해서 맞추는 이런 투자자는 아니에요. 그만큼 왜 환율에 대한 그런 투자의 대가가 없느냐, 환율이 복잡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건 신만 가능하다, 신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환율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당연히 그냥 솔직히 조금 더 50.1% 더 가능성이 높다 요 정도지 제가 맞출 수 있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 환율을 모르냐, 어디까지 갈지 모르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를 거를 맞췄다고 치죠. 아, 환율 앞으로 오를 거야, 폭등할 거야 라고 맞춰도 얘가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1 환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원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달러 가치는 얼마나 오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20% 폭락했는데 달러 가치가 10%밖에 안 오르면 그러면 이 환율 차이는 30%니까 $1 환율은 30%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50%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도 화폐 발행량 엄청 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달러 가치도 떨어졌다고 치죠. 20%가 떨어졌어요. $1 환율은 30%밖에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율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정말 알아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부터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글로벌 위기다. 글로벌 위기면 $1 환율이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2,000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다 그냥 걸러 들으세요. 제가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워렌 버핏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인류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국지적으로 일어난다. 좀 국지적으로 예를 들면 신흥국 위기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원래는 이때 더 환율이 많이 치솟았거든요. IMF 때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800원에서 2,000원에 갔어요. 거의 한 2배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이때 제 기억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00원을 갔어요.
올랐어요. 1,000원에서 1,600원을 갔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60%가 덜 올랐다는 거죠. IMF 때보다. 이때는 글로벌이고 이때는 신흥국 위기. 사실 이게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다음 위기 때는 신흥국 위기일 때는 오히려 덜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세계가 너무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체감한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 맞기 전에 환율이 막 푹푹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가 닌텐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닌텐도를 샀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엄청 세일을 한대요. 막 진짜 지금 헐값이래요. 그래서 봤는데 오버쿡드라는 게임이었어요. 오버쿡드.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막 무슨 요리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제 친구가 5만 원에 샀는데 저는 이걸 러시아의 환율로 사니까 5,000원이었나? 아마 5,000원에서 8,000원 사이였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싸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러시아 걸로 결제를 했었어요. 환전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또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터키 환율 폭락했을 때 실시간 검색어, 옛날에 실시간 검색어 있었을 때 터키 환율 폭락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버리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세계는 너무 글로벌화 돼가지고 어디에 환율이 폭락하면 거기 물건이 너무 싸니까 다 그쪽 나라의 수요가 몰려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환율이 진짜 막 옛날만큼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락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이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건 얘네만 구매력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런 위기가 없는 국가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다른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이나. 그럼 얘네들의 돈이 이렇게 위기가 발생한 나라에 그런 정말 저렴한 물건들을 사는데 돈이 확확 들어가면서, 그럼 여기에 이제 환율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계화가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환율이 많이 뛰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대신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같이 구매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흥국들은 더 그 위기의 경도가 심하잖아요. 선진국들이야 어떻게든 부양책하면 되지만 신흥국들은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게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점 그냥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개념인데 미국 물가 상승률 8%를 넘어가는데 달러가 초강세를 유지하는 건 그들이 조작질하는 거죠. 조작질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 하락인가, 그리고 환율 상승은 화폐 가치 상승인가. 사실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 하락이냐,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환율 상승이 화폐 가치의 상승이냐, 이게 달러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무슨 달러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스위스 프랑이라던가 일본의 엔화라던가 유로화라던가 호주 달러라던가 캐나다 달러 이런 것들 6개 통화 묶어가지고 그거랑 상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건 달러의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다른 통화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한 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게 맞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는 건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훨씬 더 급강하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원에 대한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 폭락했다고 보죠. 근데 옆에 있는 태국도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근데 얘네는 그래서 바트화가 마이너스 90% 폭락을 했다고 치죠. 그냥 가치가. 그러면 원비트 환율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환율이라는 건 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화폐와 화폐의 가치를 상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화폐의 가치를 나타내려면,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차라리 금이랑 비교를 하든 아니면 물가랑 비교를 하든 이런 식으로 고정된 상품들과 이 달러의 가치를 비교해서 진짜 이 달러의 지금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는 정석대로 따라가서 금리를 올리고 중산층 서민을 작살낼까요? 아니면 금리를 안 올리고 수출기업을 작살낼까요? 이거는 이제 또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서 원화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금리를 가만히 내버려둬서 원화를 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옛날이었다면 이걸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5년인가 16년인가 아마 이쯤에서
그 미국이랑 한국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론상 보면 이게 경제학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신흥국과 선진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이 3%면 얘가 뭐 5% 이런 식으로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흥국이 막 예를 들어서 2%가 됐어요. 선진국이 3%인데 그러면 안전한 것도 선진국이 더 안전하고 금리도 더 많이 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세상에 돈이 몰려가면서 이 신흥국에 대한 그 통화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경제도 별로 안 좋아지고 외국인 투자자 다 빠져나가니까 막 주시장도 작살나고. 그게 대야 맞는데 이때 이렇게 돼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한미 금리 차가. 근데 막상 별일이 없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까도 살짝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글로벌화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뭐냐? 그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이거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이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일부러 절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하하면 환율이 오르겠죠. 그러면은 수출 기업이 유리해져요. 왜냐, 우리 아까 전에 그 터키 보면은 뭐 터키 환율 폭락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버버리 사려고, 왜냐면 버버리가 싸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여기 자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이 국가에 있는 물건들의 가격이 엄청 싸지잖아요. 해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해서 다시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오히려 경제는 더 활성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이거 썼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버블 경제 때 나중에 이거 못 쓰게 미국이 플라자 합의 해가지고 박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매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지적인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본다면 다른 나라는 구매력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금리를 그냥 어느 정도 안 올리고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버틸만 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글로벌적인 위기다 그러면 다 구매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구매력이 없는데 우리나라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딱히 이득 볼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수입 물가만 폭등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일만 벌어지지. 그럼 차라리 그냥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뭔가 수요가 좀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중국 뭐 완전 박살나고 있고 미국 옛날만큼 수요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진짜 수요를 막 감당해 줄 만한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한참 전부터 막 금리를 계속 올리거든요. 이번 5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했죠. 그리고 6월에 금리 인상 또 할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아마 글로벌적인 구매력이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뭐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이고. 은은 그런데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금에 비해 부피도 있고 변색도 잘 되는데, 일단 은 같은 경우는 사실 보관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는 해요. 뭐 흑점이 생겼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그거 막 엄청 더럽고 하면은 그 실버바 막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버바 평균 시세보다 10,000원만 싸게 팔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금과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은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얘가 변색이 된다는 건 순은이라는 증거다 라는 걸 사실 다 알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얘가 아무리 더러워도 시세보다 뭐 진짜 한 5,000원? 10,000원만 싸면은 오히려 얘를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아무리 더러워도 사실 닦으면 됩니다. 그 은색척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로 닦으면 다시 반딱반딱 이뻐져요. 물론 뭐 그 광을 좀 잃는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뭐 그렇진 않거든요. 뭐 스크래치 좀 난다 하는데 그렇게 티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진짜 그런 그 자잘한 스크래치가 가격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쁘게 보관하고 싶으신 거라면은 뭐 진공 포장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락겔락통에 넣어둔 다음에 뭐 실리카겔 몇 개 넣어두는 거 정도, 약간 요 정도 해주시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락겔락 김치통에다가 저는 뭐 진공 포장은 안 하고 실버바 다 쌓아두고 실리카겔만 넣어두고요. 생각보다 이 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관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베리님, 한국 주식 사실 건가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사고 싶은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사고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살 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되게, 그 주식시장 자체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래 성장 동력도 좀 크다고 봐요. 저출산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출산은 어느 정도 그 국가가 그 선진국에 그 가까워질수록,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무조건 겪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어차피 겪는 거라, 뭐 어느 나라든 다 겪는 거라, 뭐 이게 뭐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성에 뭐 큰 발목을 잡는다? 뭐 꼭 그렇게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출산이 적더라도 사실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한다면 기업들의 매출에는 이제는 또 옛날처럼 무조건 사람 머릿수로 막 이렇게 매출을 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수출 의존 국가인데 국민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 예. 그렇다고 뭐 안 좋을 것도 없지만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출산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높은 건 사실이죠. 기업을 평가할 때 이 기업이 나중에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지려면 R&D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도 가고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막 돈을 써요. 이렇게 뭔가 저를 발전하는데 돈을 쓴다면 실제로 제가 그걸로 나중에 큰 아웃풋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안 낸 사람보다는 뭔가 더 큰 기술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에 쓰이는 그 비중이 엄청 커요, GDP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또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블룸버그 혁신 지수만 보더라도 거의 십몇 년째 1, 2위 계속하니까 그렇게 성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한국 주식시장이 가치평가를 매겨보면 진짜 저렴하긴 합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성장 모멘텀도 되게 크다는 것에서 좀 매력적인 걸 느끼고, 그냥 그렇다고 이제 한국 주식 아무거나 사는 건 당연히 아니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기업이 이제 마침 한국에 있으면 한국 걸 살 거고, 없다면 해외 걸 사야죠. 지금 미리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은 팔 때쯤에 갈아타려고 계속 봐놓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것도 있고, 근데 해외 게 많긴 합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2,000개밖에 없고 사실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그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뭐 부품 만드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다 빼고 나면 사실 뭔가 뭐 이렇게 막 색다른 기업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좀 그게 비상장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 기업을 좀 많이 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국 기업에도 되게 저평가되고 좋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나 같으면 인도삼. 인도도 되게 좋죠. 인도도 막 그 노벨상 받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거기 공학도들이 엄청나게 똑똑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내수 시장도 탄탄하고. 양베리님의 매크로 읽는 능력, 기업 분석 능력 엿보면 굳이 금이 아니더라도 주식 등 다른 걸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금운에 투자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제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7월까지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레이딩을 제일 많이 했죠. 물론 가치 투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 수익도 보면 그냥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수익률이 더 좋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열리죠. 그러면 저는 한 8시쯤 일어나가지고 뭐 시장 한번 쓱 보고 뭐 한 딱 3시 30분 되면은 이제 뭐 한 3시 40분 한 10분 정도 뭐 매매일지 정도 쓰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시 한 40분부터는 이제 워라벨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실제로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고 하니까 8시 기상은 무슨 6시 정도에는 기상을 해서 막 세계적인 그런 이슈들 다 한번 살피고 어저께 미리 정해놨던 매매 시나리오 같은 거 다시 복귀하고 뭐 그냥 오늘 이제 투자할 것들 시나리오 짜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시 30분이 되면은 이제 시간 외까지 봐야 돼요. 그럼 6시가 되죠. 6시부터 매매일지를 써요. 그리고 다음날 거 매매 시나리오를 짜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자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특히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짜 모니터 앞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솔직히 진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웬만하면 가면 안 되고, 특히 내가 뭐 어떤 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못 가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근로소득에 가까워요.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내가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꼭 수익이 매번 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투자 고수들도 한 달에 몇 번씩은 미끄러지고, 저는 그 정도 또 고수도 아니었기에 버는 날이 더 많아서 그렇지 뭐 많이 잃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익률 자체는 좋지만 사람이 진짜 건강도 너무 나빠지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보면 부자 아빠 가나
바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투자란 돈이 일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주식도 이렇게 분명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주식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것을 깨달은 시점이 2019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금과 은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금과 은에 관심을 갖게 되다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아, 지금 금과 은에 투자하기 너무 좋은 시기구나. 물론 상승 초입부라 드라마틱한 상승이 없을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때 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컸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무조건 온다는 아니죠. 그걸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다만 이런 리스크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는 건 리스크는 큰데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물음표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과 은에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는 진짜 제로에 가깝죠. 리스크는 제로에 가까운데 수익은 뭐 나쁘지 않은 뭐 쏘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효율적이고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이 아니에요. 좀 자주 댓글이나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 사고 은 투자했는데 뭐 지금 2년 동안 뭐 수익률이 뭐 20%다 30%다 뭐 이래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했으면 수익이 좋았을 텐데 너 때문에 시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우린 어쨌든 20% 30% 수익을 얻었고 얘네 둘은 진짜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높은 수익이 나왔었다고 해서 내가 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현명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크게 오를 거라는 100%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맞지만 어차피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크게 오를 거라고 내가 너무 과대하게 생각을 했다면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줄 거, 그리고 큰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면 상승 사이클의 초입부고 지금 자체가 금과 은이 매우 저평가된 시기이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얻었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더 크게 오를지 내릴지는 뭐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다만 큰 하락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 심지어 그래서 진짜 코로나가 일어났죠. 뭐 이거는 우연의 일치죠, 당연히. 물론 저는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경제 위기는 분명히 일어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로부터 뭐 6개월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이 안에는 뭐 여하튼 그래서 뭐 후회하지는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제대로 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으로 투자하는 거라 미국 ETF를 투자 중이었는데 요즘 주식은 계속 하락장이라 금은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투자 중입니다.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나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가들의 그 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자서전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은 사실 그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자산을 일구는데 필요한 그런 진짜 중요했던 순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지 않았대요. 예를 들면 워렌 버핏이 자산이 이렇게 쭉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 중간에 정말 그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켰던 시기들이 지금의 자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의 대가들도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투자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인생에서 꼭 몇 번씩 진짜 강한 확신이 드는 때가 온대요. 이런 확신이 오는 때, 이때 자기 자산이 진짜 퀀텀 점프를 하는 순간이라서 그럴 때는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다 맞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진짜 그 정도 막 100% 확신한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우가 잘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데에 비중을 더 실는 건 상관없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배분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몰빵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도 많고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해서 이 포트폴리오 배분도 하고요. 금강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적이나 금은 차트 보는 법. 사실 이게 진짜 방법이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진짜 끝낼게요. 금과 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첫 번째, 직접 검증을 한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오르면 배당이나 이자 안주는 금은 매력도가 떨어져서 금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주장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오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금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럼 금리가 올랐을 때 달러가 올랐는지 직접 뭐 한 40년, 50년 데이터를 살펴보고 금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사실 어렵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뭐냐, 투스텝 영상을 보는 겁니다. 투스텝 영상을 본다. 그리고 투스텝 강의를 듣는다. 제 무료 강의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제일 그 핵심만 올라와 있어요. 무료 강의니까 투스텝 카페에 있으니까 이런 거 본다. 영상이랑 무료 강의를 본다. 아니면 이제 7월에서 8월에 출판되는 양베리 그 책을 본다. 제일 확실합니다. 저는 직접 제가 막 뭐 최소 4, 5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팩트만 이야기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지 않나,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